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한봉이와 보덕이, 법기봉 중턱에 보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보덕암 맨 아래층 뒷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절벽 한가운데 높이 2m, 넓이 1.6m, 깊이 5.3m나 되는 굴이 있어요. 이 굴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오지요. 한봉이라는 소년이 큰 뜻을 품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한봉은 산속에 초막을 짓고 글공부를 하였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공부를 하던 한봉이 크게 하품을 했어요. 졸음이 몰려와 뒤로 벌렁 누웠지요. 초막 안은 천장에 닿을 만큼 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금강산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지워준 책이었지요. 10년 동안 책을 다 읽으라고 하셨지요. 이제 겨우 3년인데 언제 10년이 되겠는가. 다음 날 한봉은 자매를 쫓으려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높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구름은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떠다닐 수 있으니 머리 위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매미는 글을 읽지 않아도 노래만 잘하는구나. 매미가 들어왔어요. 한봉은 공부고 뭐고 집어치우고 당장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었지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안 돼. 답답한 마음에 한봉은 만복동 골짜기로 내려갔지요. 한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아래쪽에서 보덕이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한봉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가까이 다가온 소년. 한봉을 보고 활짝 웃었지요. 네가 한봉이니? 난 보덕이야. 소년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어요. 이 꽃, 너 가져. 보덕이는 풀꽃 다발을 건네주고 골짜기 위로 올라갔지요. 한봉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한봉은 정신을 차리고 보덕이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한봉은 헉헉거리며 골짜기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쯤 가자 개울가 나뭇가지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지요. 한봉은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보덕이는 개울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지요. 여기 있었구나, 보덕은. 조용히 한봉을 올려다보고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수건을 내려 얼굴을 닦았어요. 보덕이는 다시 골짜기 위로 올라갔지요. 보더야! 보더야! 한봉은 다시 보덕이를 부르며 쫓아갔지요. 그런데 보덕이는 돌아서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지? 한봉은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저기 법기봉 중턱 나뭇가지에 흰 수건이 보였어요. 조심조심 벼랑을 타고 위로 올라갔지요. 법기봉에 올라가 보니 굴이 하나 있었어요. 굴 속을 살펴보았지요. 보덕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굴 안에는 커다란 돌 책상이 있었어요. 한봉은 돌 책상 앞에 앉아보았지요. 그때 굴 안쪽에서 보덕이가 나타났어요. 잘 봤어? 이 책상 임자가 바로 너야. 이거 받아. 보덕이는 손에 든 금빛 나는 책을 내밀었지요. 표지에는 천리 멀리 꿰뚫어 보기라고 쓰인 책이었어요. 한봉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찰리 말리 꿰뚫어 본다는데 그깟 책들 읽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생각했지요.
한봉은 기쁜 마음에 책장을 펴보았지요. 순간 한봉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책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아는 글자가 한자도 없었지요. 이게 무슨 글자야? 이건 책이 아니지. 한봉은 보덕이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지요. 아니야. 그건 글자야. 네가 꼭 배워야 할 책이라고. 보덕이가 힘주어 말했어요. 넌 누구니? 나처럼 금강산에 들어와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런데 이 책을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이상한 글자만 잔뜩 있는 책을 딴 날마다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 그런데 요즘 네가 게을러진 것 같았어. 보덕이는 한봉을 굴 안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한봉이보다 더 많은 책이 쌓여 있었어요. 난 이 책들을 10,000번도 덜 읽었어. 그랬더니 이 금빛 나는 책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지. 보덕이의 말에 한봉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지요. 한봉은 초막에 있는 책을 한 번씩도 달지 않았어요. 한봉은 잠시나마 책을 멀리하고 다른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부터 어머니가 보내준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한봉은 바로 초막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그 후 한봉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봉은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준 보덕이를 위해 절을 짓고 보덕암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보덕이가 공부하던 굴은 보덕굴이라고 하였답니다. 산돼지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마음씨가 고약하여 부지런한 머슴을 잘 먹이지도 않고 고된 일만 시켰습니다. 정월 명절날이었어요.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밥도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말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줘. 사냥꾼이 진짜 처음이다. 머슴은 살려달라는 애원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산돼지를 베어놓은 나무 속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포수가 달려왔어요. 산돼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걸 못 봤나? 하고 포수가 급히 물었어요. 머슴은 산돼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수가 가고 난 뒤 나무더미 속에서 나온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으니 어서 나무짐을 져다 놓고 오십시오. 말씀대로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은 나무짐을 지고 주인 집에 내려갔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돼지가 등에 내미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말씀이 끝나자 총각이 산돼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산돼지는 힘차게 달려 어느 큰 바위 앞에 와서 섰습니다. 산돼지가 큰 바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위야,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문처럼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산돼지가 말했습니다. 바위야, 닫혀라. 바위 문이 닫혔습니다.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이제부터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자주 내 집에 와주시오. 밖에서 바위야,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네, 그렇게 하지요. 머슴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동네 아래쪽에 대감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겠다고 하시오. 그러면 대감이 좋다,
하며 허락해 줄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내게 자주 와주시오. 산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머슴은 곧 아랫마을 대감댁으로 가서 어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댁에 들어갔더니 잘 됐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 짐 해드릴 테니 갔다가 그 집 소를 몰고 오시오.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이 집에 가서 소를 몰아오려고 하자 주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제가 부려보겠어요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아냈습니다. 호호, 신기하군. 말 안 듣는 황소인데 아주 잘 몰아내니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소로 나무를 실어 오겠습니다. 머슴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갯덩굴을 한 짐 해오시오. 그러면 나는 그동안의 나무를 해놓겠소. 머슴이 텐덩굴을 한 짐 해오는 동안 산돼지는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해놓고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텐덩굴로 산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묶어 기운이 센 소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나워서 아무도 부리지 못하는 황소의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싣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총각이에서 머슴이 아니로구나. 놀라운 일이야. 대감은 머슴이 나무를 정리한 후 황소를 외양간에 갖다 놓고 나와 가까이 불러 물었습니다. 내게 나이 찬 딸이 있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자네 뜻이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내일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산돼지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산돼지가 말했습니다. 대감 따님과 결혼을 하시오. 그러나 혼례식 날 첫날 밤에 큰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이니 밤에 자지 말고 있다가 내가 밖에서 부르거든 3번 부르기 전에 대답하고 나와야 하오. 이걸 잊지 마시오. 머슴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대감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머슴으로서 대감집 딸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어서 잔치 자리도 온통 꿈 같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머슴이 하루 종일 예식과 잔치 손님 접대로 피곤하여 밤이 깊어지자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 신부가 자는 방 밖에서 산돼지가 머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랑은 깊은 잠에 빠져 산돼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잠이 들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산돼지가 3번째로 외쳤습니다. 사실 형님, 빨리 나오셔요. 신랑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 신부는 벌써 없어졌어. 산돼지의 말에 신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 수 없어. 이제 지네를 찾아가야 하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신랑이 산돼지 등에 타자 산돼지는 힘차게 달려 수백 리 길을 한참에 달려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집담을 넘어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 집안을 향해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지네가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거든
장기는 한 판 두자고 하시오. 그리고 둘이서 장기를 줄 때 일부러 져주시오. 그러면 지네가 좋아서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 부채 손잡이에는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때리고 부채의 세 주머니를 빼앗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오시오. 그러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 날아올 것입니다. 붙잡히게 될 것 같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견지시오. 신랑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집주인 같은 사람이 인사하며 신랑을 방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심심하니? 장기나 한 판 둡구나. 예, 그럼요. 지네가 장기판에 내놓고 장기를 두는데 몇 수 쓰다가는 신랑이 져주자 지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쁘게 생긴 부채를 꺼내 자랑했습니다. 이때 신랑은 지네 왼쪽 뺨을 호되게 치고 부채에 매달린 새 주머니를 떼어들고 도망쳤습니다. 산돼지를 타고 달려가는데 지네가 뒤쫓아와서 뒤에 닿을락 말락 했습니다. 신랑이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가시덤불이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이 파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금세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지네는 한 마리 파리로 변해 뒤를 쫓아왔습니다. 신랑은 붉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어요. 활활 타는 불이 파리로 변한 지네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파리가 다 죽었어. 신랑이 산돼지에게 말하자 산돼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야지요. 진을 집에는 광이 12이나 있습니다. 그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머리에 얹고 허나 살아나라 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6번째 광에는 당신 신부가 죽어 있을 테니 그 열매로 살리시오. 10째, 11째, 12번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니 구해주고 오시오. 신랑은 지네의 집에서 신부를 찾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 신부와 함께 산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그 후에 다시 그 산돼지를 만났는데 산돼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거든 시체를 잘 묻어주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산돼지가 죽자 슬픈 마음으로 고이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산돼지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랑은 점점 부자가 되어 근처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머슴살이를 하던 집의 마음씨, 나쁜 주인은 집안이 망하여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신랑은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 한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해주었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며느리를 욕하고 나무랐으며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에이구, 저래서야 어찌 사나. 단 하루라도 마음이 변해야지. 저 집엔 시어머니가 너무한다고요. 아,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호강 봐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더니 자기가 옛날 며느리 노릇하던 때 고생을 다 잊고서 며느리를 부려 먹으려니까
된 소리가 나지요. 그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참아야지요.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요. 씹으면 오시기를 진정 부모 모시듯 해야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과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을 흉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한솥밥을 먹고 살며 둘 중 어느 누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내가 죽을 수야 없지. 아무래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죽어야지. 그게 바로 세상이었고 며느리는 늘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을 지나 새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이 되었으니 어른들에게 세배도 할 겸 친정으로 가야지. 진정으로 가면 한약방을 하시는 작은 아버님께 여쭈어 우리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좀 지어달래야지.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기로 사약을 드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악독한 며느리는 자기 작은 아버님을 찾아가 성화를 부렸습니다. 작은 아버님, 전 도저히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호되게 당하고 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죽기로 맹세했지만 작은 아버님께 배우고 의논이나 한번 들어보고 죽을까 해요. 하지만 작은 아버님, 전 아직 젊지 않아요. 그러니 어쩝니까?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지요. 작은 아버님, 우리 시어머님이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약 없을까요?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조카딸의 넋두리를 듣자 당장 따귀를 때리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우세스러워 고함도 치지 못했습니다. 못된 조카딸 때문에 자기 집안의 채통이 무너지고 남의 욕을 들을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꾀를 써서 조카딸을 부드럽게 타이르기로 했습니다. 얘야,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사정이 딱하구나. 과연 네 시어머니가 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요, 작은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아버님, 그 약 지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시치미를 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지금은 안 된다네. 시어머니를 지금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잘 지내다가 명년 정월에 오너라. 그땐 내 틀림없이 독약을 지어서 주마. 그동안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는다. 명년 정월이면 죽게 될 시어머니라 생각하면 이 1년 동안 잘 모시지 못하겠니, 얘야?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알겠어요. 조카딸은 마음만 같아서는 금년 당장 약을 지어주었으면 했지만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딸은 몇 년 정월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삼촌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시어머니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늘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시어머니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시어머니의 옷도 깨끗하게 손질해 드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뒤로 영딴 사람이 된 데 대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자꾸 친정에 보내야겠구나. 진정 부모의 교육을 받고 와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보다. 아니면 나이를 1살 더 먹으니까 이제 소견이 좀 들어서 그럴까? 아무튼 며느리가 저렇게 잘 받드는데 나도 이제 역적 낼 것이 뭐 있겠느냐.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된소리도 싹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어머니와 친딸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칭찬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한약방을 하는 이 며느리의 삼촌은 조카딸을 보낸 뒤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는데도 조카딸이 약속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속으로 틀림없이 그동안 조카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졌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딸에게 사람을 보내어 작년 정월에 약속한 약을 지어 놓았으니 한번 자기 집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자 조카딸이 삼촌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님, 안녕하셔요. 하지만 작년 정월에 말씀드린 그 독약, 이젠 소용없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차라리 독약 대신 오래 사실 수 있는 보약을 지어주셔요. 조카딸의 말을 듣고 난 삼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작년 정월에 와서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당장 너를 혼내주고 싶었지만 일부러 금년 정월에 오면 독약을 준다고 속인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못했으니 그게 무슨 망신이냐. 앞으로는 제발 시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알았느냐?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들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며 소문난 효부가 되었답니다. 두부! 두부! 영차! 영차!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바보였어요. 과부의 입에서는 한숨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남편 복을 타지 못했으면 하대복이나 타고나지. 세상에 원, 이렇게도 고약한 운명이 또 어디 있담. 그러면서도 과부는 사랑과 열의로 바보 아들을 잘 타이르고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워낙 둔해서 노력에 비해 그다지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바보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너 불렀어? 바보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쓸 줄 몰랐습니다. 너 건넌 마을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오너라. 자, 예의 있다. 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져가야 한다. 알았어. 내 꼭지고 갔다가 두부도 꼭지고 올게. 아이고, 이 바보 녀석아. 돈은 꼭 쥐어도 좋지만 두부는 꼭 쥐어선 안 된단 말이야. 바보는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돈은 꼭 쥐라면서 두부는 왜 꼭 쥐지 말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두부는 왜 꼭 쥐어서는 안 될 힘, 맹꽁아. 두부는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단 말이야. 그래, 물렁물렁한 두부를 꼭 쥐어봐. 다 깨져서 못 쓰게 되지. 그럼 엄마, 돈은? 단단해. 아이고, 이 녀석아. 돈은 쇠로 되었고 꼭 찌지 않으면 작으니까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야. 응, 알았어. 내 갔다 올게. 이리하여 바보는 돈을 쥐고 두부를 사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두부라는 말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입으로 자꾸자꾸 두부, 두부 하고 외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저 두부, 두부 하고만 외웠습니다. 사이를 조금만 떼고 말했다가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보는 개울에 이르렀어요. 건넌마을로 가자면 작은 개울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징검돌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어요. 바보는 징검돌을 껑충껑충 뛰어넘으니 힘이 들었던지 이번에는 영차, 영차 하고 외쳤습니다. 이윽고 개울을 다 건넜으나 이후로는 계속 영차, 영차를 외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개울을 건너다가 외친 영차. 영차, 난 말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울을 건너고부터는 영차, 영차만 외쳤습니다. 즉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는 지금 자기가 영차 영차를 사러 가는 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바보는 영차, 영차를 사면 물렁물렁하니까 꼭 쥐지 말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만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돈 생각이 나서 손을 펴보니 돈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바보는 건넌마을 두부 가게로 들어섰어요. 그러고는 두부 가게 아저씨를 보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돈으로 영차영차를 사러 왔어요. 영차영차 주셔요. 영차, 영차네? 영차영차를 사러 왔어요? 단단한 영차영차 없어요. 그 사이에 물렁물렁하다란 말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두부가게 주인은 바보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무엇을 사러 왔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얘야, 그런 단단한 영차? 영차는 우리 가게에 없단다. 우리 가게에선 두부밖에 안 판단다. 보통 아이 같으면 두부란 말에 얼른 생각이 떠올랐을 테지만 바보는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닿을 때까지 줄곧 영차, 영차만 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바보는 하는 수 없이 두부 가게에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사야 될 물건 이름도 잘 모르는가 봐. 엄마, 바보야. 그 아저씨 가게에는 두부밖에 없다지 않아? 집에 가면 두부를 사올까요? 하고 물어봐야지. 아, 바보는 다시 두부, 두부 하고 외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자면 두부란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아까 건넜던 개울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힘을 주어 징검도를 하나하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다시 징검도를 껑충껑충 건너뛰면서 또 영차, 영차 하고 외쳤습니다. 이 바람에 바보는 또 두부란 말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개울을 다 건넌 다음에는 영차, 영차만 외쳤습니다. 이리하여 금방 두부란 말이 영차, 영차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윽고 바보는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퉁명한 목소리로 화를 버럭 내었어요. 엄마, 바보야. 아저씨의 가게에서 온 영차영차밖에 팔지 않아. 엄마가 사오라는 건 아저씨 가게에 없대. 엄마, 내게 헛걸음만 시켰단 말이야. 아니, 얘야, 영차. 영차가 뭐니? 엄먼 단단한 영차영차도 몰라.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 내가 물렁물렁한 두부를 사오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두부. 그래, 이번에는 두부란 말을 외면서 가서 사오도록 해라. 알았어.
이리하여 바보는 다시 집에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두부, 두부 하고 외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이번에도 개울을 건너다가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 영차, 영차 그를 외며 가게로 들어섰어요. 아저씨, 영차영차를 주셔요. 이번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예요. 네가 잘 못 알고 심부름을 온 모양이 같은데 집에 가서 두부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아라. 두부라면 있지만 그런 영차영차는 없단다. 네, 알았어요. 네, 물어보고 올게요. 밥은 다시 두부 두부하고 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다시 개울을 건너다가 또 두부란 말을 잊어먹었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에이그, 어쩌면 넌 그렇게도 꽉 막혔느냐? 이번에는 두부 두부 하지 말고 두부 두부 하고 길게 소리내어서 안 잊어버리도록 해라. 밥은 다시 두부 두부 하고 길게 소리내며 그 개울가로 갔습니다. 그는 징검다리를 껑충껑충 건너뛰며 이번에도 영차!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두부를 잊어먹은 것 같아 얼른 그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지. 영자가 아니라 부두였지. 바보는 두부를 부우도인 줄 알고 개울을 건너자 부두 부두 하면서 두부 가게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틀림없어요. 부두를 사러 왔어요. 구두? 어라, 부두가 아니라 두부를 사러 왔구나. 차에 있다. 이것이 두다. 그때서야 가게 주인은 알아채고 두부 한 모를 바보에게 건네주었어요. 바보는 두부를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영차, 영차, 사왔어. 돌아오면 게으른 개울을 건너다가 두부란 말은 또 영차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보 어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말에는 아무 댓글도 하지 않았어요. 두부를 솥에 넣고 물을 붓더니 바보도록 불을 지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바보의 어머니가 그릇을 씻은 개수물을 텃밭, 고추밭에다 버리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뜻밖에도 밥솥이 마당 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얘야, 이 솥이 왜 마당 가운데에 엎어져 있니? 엄마, 이 솥이 나쁜 소식이야. 아니, 그게 벼랑간 무슨 소리냐? 내가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는데 솥단에서 부글부글하며 내 욕을 하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 냅다 엎어버렸지 뭐야. 그래, 욕을 얻어먹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아이고, 이 바보야. 그건데 여기 아니라 국이 끓는 소리가 아니냐? 이리하여 바보와 어머니는 모처럼 사다가 끓인 두부국을 못 먹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어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여 전라감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란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권세는 지금보다 컸습니다. 감사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라던 벼슬을 얻었으니 참으로 정치를 잘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배를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지방 관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온 건 거만 일일이만 나나 자네나 서울에서 살아왔으니 그 지방 실정을 알 수가 없지 않는가? 뭘 움직이. 정치란
그 지방에 그때 형편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정에 맞아 현실성이 있어야 하니 예. 하지만 거기에 간다고만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 내 서당 친구 하나가 거기에 내려가 있으니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게나 내가 소개장을 하나 써주지. 그러면서 선배님은 소개장을 써서 감사에게 주었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 전라 감사로 부임했습니다. 감사는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소개받은 훌륭한 학자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전라 감사로 부임했는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바른 정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학자는 소리 없이 내지으면서 어서 돌아가라는 시뢰만 하였습니다. 마치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저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물러갈 감사가 아니기에 이번에는 서울 선배가 써준 소개장을 꺼내 학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놀라더니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말이 없을까? 그리고 왜 방에 들어갈까? 음식상을 차려오려는 것일까? 그냥 말하기 어려우니까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가 산나물 한 접시와 냉수 한 그릇이 놓인 상을 가지고 나와 감사 앞에 놓았습니다. 음식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술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이었습니다. 그런 상을 감사 앞에 두더니 학자는 말없이 앉았어요.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감사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또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업고 둥개 둥개 내 사랑아 둥개야 둥개야 내 사랑아 하고 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으로 모를 일이군. 저게 무슨 뜻이람. 나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기는커녕 상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식만 어르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괘씸한 사람이구나. 감사는 이러한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소개장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고장 제일 가는 학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검따이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머리가 돈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머리 위에 손가락을 한두 번 돌려보고 또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자는 계속 둥개 둥개 내 사랑아 하면서 아이만 어르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감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하다니 이것이 학자가 할 도리란 말이오. 돌아가리다. 그러면서 인사도 없이 화가 나서 마당을 질러 나와버렸습니다. 학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꼭 바보같이 말입니다. 감사는 화가 나서 동구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뒤를 따랐어요. 내가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 서울의 선배님은 이따위 무례한 사람이 무슨 학자라고 소개해 주었던 말인가? 평소 그럴 선배가 아닌데. 감사는 한동안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 선배가 사람을 함부로 소개해 줄 리 없지. 그리고 학자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학문과 인격이 닦여야만 얻는 이름인데 이런 무례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대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 리가 있겠지. 여기에는 반드시 매력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새겨보자.
감사는 동그박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죠. 밥상 위에다가 나물 한 접시하고 냉수 한 그릇. 그런 연후에 어린아이를 둥개둥개하고 자기 혼자 오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큰 뜻이 있으리라. 감사는 한참 머리를 짜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나물이란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맛이 없는 법. 이것저것 양념을 넣고 무쳐야 맛이 있지. 바로 정치하는데 중요한 조화를 가리키는구나. 무덤덤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주장해도 안 되는 법. 각기 개성을 가지고도 여럿이 어울려서 없던 맛도 내는 조화와 인화. 자기도 살고 전체도 사는 것이 인화 단결이 아니던가. 나물은 감사인 나. 나머지 양념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물 한 하루는 제맛이 안 나듯이 감사 혼자로는 이 고장 정치를 못하는 법이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로구나. 어허, 깊은 뜻이구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냉수 한 사발에 담긴 뜻을 생각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깨끗한 물, 청결한 물, 잡것이 섞이지 아니함, 티끌도 건더기도 없는 순수한 맑은 물. 사람으로 치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결백한 사람, 잡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 양심에 비추어서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관리라면? 아하, 청렴 결백한 사람. 그렇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 감사가 청렴 결백하라는 뜻이로구나. 드디어 두 가지는 풀렸습니다. 참, 영리하고 슬기로운 감사지요. 나물은 조화와 인화, 냉수는 청렴이요, 결백이다. 그럼 아이를 방 안에서 데리고 와서 마당에서 둥개질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는 백성 둥개둥개하며 예뻐하는 것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백성의 내 자식, 내 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으로구나. 그렇다. 백성 없이 무슨 벼슬아치가 있으리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야말로 명심할 일로구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법. 자식이 배고프면 부모도 배고프고 자식이 배부르면 그때서야 부모도 배가 불러지는 법. 감사가 할 정치도 이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지. 결국 조화와 인화, 청렴과 결백, 백성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 감사 노릇을 잘 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미련하여 그분께 인사도 없이 나왔어. 돌아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풀이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감사가 다시 학자에게 되돌아가서 큰 절을 올리며 사과를 하고 자기 해석을 들려주자 학자는 감사에게 큰 절을 하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님, 제가 뜻한 바를 하나도 틀림없이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화와 정념과 애민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소서. 아닙니다. 선생님의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의 지혜만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뜸 인화니 정념이니 애민이니 말하였더라면 감사께서는 건성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시니 그 얼마나 속속들이 가슴에 새겨집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그러니 실천도
잘 될 것입니다. 아, 슬기롭고 예의 바르신 감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문제를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 진정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대로 정치를 잘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몰려왔는지 이 자리를 둘러싼 뭇 백성들은 감사와 학자에게 일제히 절을 하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종을 찾아갔다 죽을 뻔한 사람. 언제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떤 곳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을 여러 명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자 재산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일을 잘 하던 종들도 하나둘 도망을 가서 그만 가난하게 살게 되었어요. 과부는 자식이라고는 무남 동료 외딸뿐이라서 대리사위를 삼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들이 도망갈 때 집에 있던 족보와 재물을 훔쳐간 뒤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족보와 재물을 되찾으려고 하루는 대리사위에게 종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처럼 도망간 종을 찾는 것을 종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종소리에 나섰습니다. 사위는 소문으로 어떤 종이 어디 가서 잘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찾아보기로 하였는데 떠날 때에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종추리를 갔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네. 증거를 없애려고 처음에는 안심을 시켰다가 나중에 감쪽같이 해치운다고 하니 단단히 각오하고 매사 조심하게. 사실 사위도 걱정되는 일이었으나 장모의 딱한 신세를 생각하고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위는 소문을 따라서 어떻게 하여 종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조만간 종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머슴을 부리며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에서 훔쳐간 족보를 자기 족보로 삼아서 그곳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가 생각하기에는 괘씸하게 이를 데 없었으나 섣불리 건드릴 일이 아니므로 지나가던 길손처럼 조용히 처신하며 그 종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묵고 갈 수 없는지요? 그러자 이제는 나이가 든 이전의 종, 지금은 그 집의 가장 높은 어른이 나와서 하룻밤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사위는 다른 사람에게 눈치채지 않게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갔다가 밤이 되어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의 그 어린 딸이 자라서 혼인을 하였군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사실 미안하게 되었소. 마님이 그처럼 어렵게 사신다니.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온 재산은 돌려드려야지요. 우리는 마님네 족보로 여기에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가져온 대물은 팔아서 논밭을 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소. 그러니 다만 힘내 덕분이지요. 언젠가는 재산을 돌려드리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위님이 오셨으니 잘 되었소.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단하실 것이니 푹 쉬셨다가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드리는 돈을 가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장모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늙은 종을 자세히 보니 진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의 아들과 딸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권하는 술도 들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오는 잠을 쫓으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영감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할까?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 중에서 힘센 사람 며칠 불러서 같이 올 것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할 시간도 없이 장정들에게 붙들려서 사위는 집 뒤에 있는 으슥한 헛간의 대들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을 매단단 말이요? 우리를 보면 몰라? 우리는 이 집의 아들이며 사위다. 네가 와서 우리 집 내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가려면 너를 없앨 수밖에 없으니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여보시오, 이댁 영감이 한 말과 다르지 않소? 그야 아버지는 돈을 더 주어서 너를 살려 돌려보내자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의 비밀은 드러난 것. 네가 비밀을 지킬 줄 어떻게 알며 다시 찾아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너를 죽여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사위는 종말출이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며 칼이 불빛에 어른거려서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이웃집에서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안다면 장모가 알지만 장모가 여기를 찾아오기도 어렵고 찾아온 뒤 사위가 돈을 받고 떠났으니 사위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 아닙니까? 실로 난감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어서 저놈을 죽여버리세. 장정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몽둥이를 든 손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이제 힘을 주어서 때릴 작정이었어요. 이 지경에 이르자 사위는 한숨이 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것이구나. 결국 신분을 숨기고 과부집에 사위로 들어가 살았더니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여기서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중얼거리자 종의 아들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죽어. 마땅하다고? 그럼 네가 수상한 놈이로구나. 호랑이가 여우한테 죽는 꼴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내일이면 내 부하들이 여기에 들이닥칠 것이니 날 죽이려면 어서 죽여서 흔적을 없애라. 그래야만 내 부하들에게서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놈 봐라. 네 부하가 어디 있게 여기에 온단 말이냐? 다 그만둬라. 말하기도 싫다. 참 미련한 놈들이 너희들이야.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도 못 벌고 내 부하에게 맞아 죽을 짓만 하니 죽는 나도 한심하지만 날 죽이려는 너희는 더 한심하구나. 아서라, 그만두자.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은 조용해지겠지. 불쌍한 것은 내 부하들이야. 이놈아, 뭐라고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만둬라, 그만둬. 내 정체를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모르고 날 죽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도 살아남겠지. 장정들은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저 사위란 자가 수상하니 죽이지 말고 내력을 캐보자고 하였습니다. 좋다. 내가 죽는 마당에 뭘 숨기겠느냐. 나는 지금 세상에 떠들썩한 도둑대장 아무개이다. 나라에서 잡으려고 곳곳마다 방을 붙여서 현상에 걸어둔 도둑대장이란 말이야. 쫓기다 못해 불쌍한 과부집의 대리사위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다가 장모가 하도 가난 타령을 하기에 너희들을 찾아와 돈을 좀 얻어서 갖다 줄까 했더니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제 내 신분을 알았으니 속이 시원하냐? 어서 날 죽여서 흔적을 없애야지. 잘못하면 내 부하들한테 너희 집안은 몰살을 당한다. 장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난 귀신 같은 도둑대장이 여기 있을 줄이야.
가만히 있자. 우리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래서 장정들은 사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느니 날이 새면 관가로 끌고 가서 넘기면 저놈은 저절로 죽을 것이고 우리는 현상금을 탈 것이다. 부하들이 나타나면 포졸들이 잠복해 있다가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더 벌고 나라에서 상 타고 흐흐 복이 제 발로 굴러 들어왔구나. 이튿날 아침 사위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정녕 아무개란 말이냐. 말하기도 실소. 부하 없는 도둑 대장이 어디 있겠소. 내 부하들도 잡아야 공을 세울 것 아니요. 이놈아, 여기에 네 부하가 어디 있단 말이냐. 허허, 정말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려? 나를 잡아온 저자들이 내 부하가 아니면 내가 밤중에 어찌 잡혔겠소. 저자들이 나를 잡아서 현상금을 타고 나 대신 대장 노릇을 하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요. 내가 도둑 대장인 줄 여느 사람이 어찌 알겠소. 이왕 나는 죽더라도 나를 배신한 저놈들 내 부하까지 다 잡아서 사또는 공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말에 들은 원님은 사위를 잡아온 장정들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백성이요. 저놈이 바로 도둑대장이요. 상금을 타러 온 우리를 왜 잡으시오? 저놈의 허튼 소리를 그대로 믿으시오? 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장정들은 억울한 일이라고 길길이 뛰었습니다만 도둑대장이라고 자처한 사위가 부하라고 하니까 사또는 당장 잡아넣은 것입니다. 사또,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또가 옆에 있는 이방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동네에 들어서더니 이내 금부치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 거들거들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저 도둑대장의 부하임에 틀림없구나. 일은 참 맹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사또를 만나기를 청하여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와 처갓집이 다 알만한 양반인데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추리로 왔다가 감쪽같이 맞아 죽게 생겨서 꾀를 쓴 것이지 정말로 도둑대장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장정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부하는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또는 속은 것이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만 한편 생각해보니 사위의 깨가 참 그럴듯하여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말이 참말인지 알아보려고 서울에 가부집 사람이 다녀온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무사하게 풀려나 종에게서 재산과 족보를 다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출이 온 사위를 죽이려던 장정들은 매를 흠씬 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와서 족보와 재산을 사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죽을 자리에서도 깨를 쓰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은혜 갚은 용? 옛날 깊은 산골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어떤 총각이 혼자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마음씨가 매우 어질고 착했으며 일도 부지런히 했지요. 어느 날 총각은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들어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총각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 잔디 위에 주저앉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스럭부스럭 낙엽을 헤집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두 혀끝을 비비면서 참으로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정각, 하나도 놀랄 것 없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단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총각을 도와줄 테니 말이야.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아니, 나더러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니? 어디, 말이나 좀 해보아라. 그럴게. 그러자면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자면 1000명의 처녀의 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막 누워 뜨끈뜨끈한 똥이어야 되거든. 나는 오늘날까지 999명이 전혀 똥을 먹었는데 아직 한 명의 처녀 똥을 먹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용이 못 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한 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똥을 누는 때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른 똥인지 아이 똥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총각이 그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좀 구해다 줄 수 없을까?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하려니와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똥이 왜 그렇게도 구렁이에게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구나. 정각, 나를 꼭 도와줘.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꼭 처녀 똥이어야 하니? 그러니까 어렵지. 그것도 이제 막 누워 뜨끈뜨끈한 거라야 돼. 총각은 얼마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총각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정각, 어서 말해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속 시원히 들려줘. 네가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돼. 아니, 내가 총각네 집으로? 그럼 총각네 집에 처녀가 있단 말이야? 아냐, 우리 집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아. 그럼 처녀도 없는데 내가 총각네 집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렁이의 이야기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앞집에 예쁜 처녀가 살거든.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래서 나를 총각네 집으로 가자고 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처녀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단 말이야. 아니, 어떤 버릇인데? 총각은 얼른 대답하지 않고 연방 벙글거리기만 했습니다. 정각, 혼자만 웃지 말고 그 처녀의 버릇을 얘기해봐. 자꾸 웃음부터 나오네. 그 처녀가 말이야, 늘 아침마다 자기 집 뒷곁에 와서 똥을 눈단 말이야. 우리 집과 그 처녀 집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참으로 우습지 않아? 다 큰 처녀가 뒷간에서 똥을 누지 않고 꼬마들처럼 뒷곁에서 눈이 마려워한다니 그거 참 우습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가 그 토담 밑에 숨어 있다가 처녀가 똥을 누고 가면 주워 먹으란 말이야. 구렁이는 듣고 보니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리하여 구렁이는 그날로 총각을 따라 총각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을 넘어가 전혀 집 뒷곁 담 밑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는 이제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마지막으로 먹고 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랑이는 똥을 먹자 이번에는 담을 넘어와서 총각을 불렀습니다. 정각, 나는 이제 마지막 1000번째 처녀 똥을 먹고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돼. 다 네가 나를 도와준 덕분이야. 자,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어서 말해봐.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고마워. 하지만 내 소원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엇인데? 사용하지 말고 말이나 해보아. 총각은 뒤통수를 그저 긁적 몇 번 긁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싫은 말이야. 나는 아직 장가를 못 들었거든. 참, 아직 총각이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장가들 색시감이라도 보아둔 데가 있니? 내 딴에는 보아두었지만 색시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남을 깔보고 거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도대체 누구네 집딸인데? 웃지 마. 바로 조금 전에 똥을 누고 간 그 처녀야. 난 그 처녀를 좋아하지만 나같이 혼자만 사는 사람에게 나를 시집 보내겠어? 아니, 그건 염려하지 마. 나는 대단히 어려운 청인 줄 알았지. 그까짓 일이라면 문제없어. 총각은 구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앞집 처녀에게 장가드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며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그랑이는 총각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더니 한참 동안 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종각은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구렁이는 한참 동안 비밀 이야기를 총각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윽고 이야기가 다 끝나자 구렁이는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정각은 용이 되어 멀리 사라져간 구렁이를 바라보고 서다가 한참 만에야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도 구렁이가 가르쳐준 대로 앞집 처녀와 장가를 준비나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총각은 그 길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장기세계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다 구렁이가 귀한 말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앞집 처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이트날 새벽이 되었어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앞집 처녀가 또 뒷곁으로 와서 똥을 누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충격은 지체하지 않고 얼른 담을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처녀의 똥 무더기에다 어제 좋은 냉기 3개를 꽂아 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렁이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런데 똥을 누고 가던 처녀의 사타구니에서 참으로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끼, 끼, 끄르르. 처녀가 걸을 때마다 이런 괴상한 소리가 사타구니에서 났습니다.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온 마당을 걸어 다녀보았어요. 그러나 처녀가 걸을 때마다 마치 냄이 날면서 우는 것 같은 뗀소리가 연방 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가게 되었으며 창피해서 문밖 출입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처녀는 방 안에 누워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편 뒷집 총각인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일이 어김없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녀와 결혼하게 될 것도 불에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처녀집 가족들은 이와는 반대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의 사타구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니 남부 끄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서 이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처녀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다 방을 쌓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살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지요. 방이나 붙자? 나날이 많은 총각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자녀와 처녀의 가족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뒤집의 그 총각이
처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병을 낫게 해보겠노라고 자청했지요. 여보게, 돌아가게. 자네보다 몇 배나 훌륭해 보이던 총각들도 못 고치고 돌아갔네. 원, 자네가 무슨 재주로 내 딸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아저씨, 어쨌든 제가 한번 고쳐볼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속는 셈 치고 제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살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졸랐습니다. 여보, 저 총각에게 맡겨봅시다. 아미, 여쭤봐야 본전 아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아, 누가요? 그 애의 병이 거뜬히 나지? 처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졸라대자 처녀의 아버지도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못 이긴 듯이 아내에게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집 총각은 처녀의 두 발을 한참 동안이나 주무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끼익 소리 하나는 안 할 것입니다. 이익기 끄르르가 아니라 이 크르르 이렇게 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일 다시 오겠다. 집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보니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일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자기 집으로 돌아온 충격은 전에 구렁이가 귀한 말로 시킨 대로 그날 밤에 처녀의 똥 무더기에 꽂아둔 백기세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계집 총각이 앞집으로 가자 처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각이 뜰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모들이 총각의 두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말이 맞았어. 저 아이 병이 한 가지는 나았다네. 제발 내 딸아이의 병을 마저 고쳐주게나. 총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총각은 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도 두 정강이를 한참 동안 주물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또 한 가지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익기 끼익 소리는 다 없어지고 끄르륵 소리만 날 것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총각은 그날도 밤중에 담에 넘어가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땡깃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히트나 총각이 전혀 집으로 가자 또 야단법석이었어요. 총각은 그날은 처녀의 두 허벅지를 한참 주물러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엔 처녀의 똥무더기에서 맹깃 하나를 마저 뽑아 던졌습니다. 이 모두가 구렁이가 시킨 그대로였지요. 총각은 그날 밤이 어서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말맞다나 이제 처녀의 병이 완전히 나 그녀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총각은 그 구렁이를 전에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이 되었어요. 총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집 처녀네 집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집안에 찬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총각을 보아도 그 집 가족들은 본체만체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따님의 병이 다 나왔지요? 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댁의 따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못하네. 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처럼 부모도 없는 총각에게 맡기겠나? 아저씨,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썩 물러가게! 내 딸 병을 고쳐준 데 대해선 응당 그만큼의 사례도 하겠다마는
시집만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병을 다시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법을 구렁이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은 그날 밤을 넘어가서 저녁에 똥무더기에다 올리 3개를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서워서 하마터면 큰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총각은 그날 밤 태연하게 잠을 잤어요. 총각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앞집에서는 또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모른 체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예윽고 앞집 처녀의 부모가 등불을 켜들고 총각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게, 잘못했네. 우리를 용서해주게나. 우리 딸아이의 병이 다시 도졌다네. 이것을 보면 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요. 우리 딸아이와는 전생 연분인가 보네. 부디 딸아이의 병을 고쳐서 결혼을 하게. 부모는 총각의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부지런한 총각은 그레이트날로 처녀의 병을 다시 고쳐주고 결혼했으며 그 뒤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4개의 팔을 갖고 싶어 인도에 배를 짜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늘 투덜거리며 모든 것에 욕심을 부렸어요. 하느님, 왜 사람의 발을 2개만 만드신 걸까? 2개가 아니라 4개라면 지금보다 일을 2배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돈도 2배로 벌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배틀에 나무 하나가 부러졌어요. 어휴, 신경질나? 오늘 시장에 배를 가져가야 하는데 별게 다 속을 썩이는군. 그는 투덜거리며 바꿔 끼울 만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알맞은 나무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렇게 흔하게 굴러다니던 나무는 다 어디 간 거야? 에곶은 배틀을 걷어차고는 창고에 가서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생각이었어요. 산으로 간 남자는 알맞은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나무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매트레스의 나무는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되었거든요. 이 나무가 딱 좋겠다. 어서 베어서 다듬어야지. 알맞은 나무를 찾은 남자가 도끼로 나무 밑둥을 찍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꼭 저어야 하나요? 나무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요. 둘레를 살펴보세요. 굵고 튼튼한 나무가 많잖아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나무가 간절히 애원하는 소리에 남자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아니, 네가 가장 좋아. 너보다 큰 나무는 다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배틀을 고쳐서 일을 해야 하거든. 남자는 도끼를 들어 다시 나무 밑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더 들어주세요. 저리 살려주시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사람의 소원을 2번 들어줄 능력이 있거든요. 나무의 말에 남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무 주제에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는 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내 팔을 4개로 만들어줘.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 문제 없어요. 다른 나무를 베어 집으로 돌아가 배틀을 고치세요. 그러면 팔이 4개가 될 거예요. 나무의 말을 믿은 남자는 다른 나무를 베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배틀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팔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지요. 그래, 이제 곧 부자가 되겠군.
팔이 2개였을 때보다 일은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남자는 바로 부자가 될 것처럼 신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야! 그를 본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다가갈수록 아내는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아내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도 도깨비야! 귀신이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며 돌팔매질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사람들에 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던 남자는 문득 나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그 나무가 사람의 소원을 2번 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 남자는 낮에 보았던 나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 팔을 본디 모습으로 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나 나무는 금방 마음을 바꾸는 남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간절히 비는 그의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매일 이곳에 와서 내 밑땅에 돋은 잡초를 뽑아주세요. 하지만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다시 팔이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남자는 팔이 2개가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나무에게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팔이 2개가 된 남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젊은이와 비슷하게 생긴 팔이 4개인 도깨비를 보았다고 설레발 쳤지요. 남자는 그저 한번 웃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의 아내도 조금 전에 괴물이 나타났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배틀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려 배 짜는 시간만 줄었군. 이럴 줄 알았으면 투덜거리던 젊은이는 바로 입을 닫고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날마다 잡초를 뽑아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할 시간은 줄어들었거든요. 이튿날부터 남자는 날이 밝으면 불이 나게 산으로 올라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8일에 달린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옛날에 홀아버지가 세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세 아들을 정성껏 키웠어요. 살림은 가난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이 크게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늙어서 어느덧 목숨이 다하는 때가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곳이 별로 없구나. 그네는 맷돌을, 둘째는 표주박과 대지팡이를, 막내는 장구를 가지거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아들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남긴 말씀대로 유물을 나누어 가졌어요. 큰아들은 2 아우들과 의논한 끝에 3년 뒤에 이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각 헤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삼형제는 집을 떠나 제갈래 길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무거운 맷돌을 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하룻밤을 지낼 마음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맷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하늘을 지붕 삼아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한껏 지쳐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산에서 무슨 소리일까? 큰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 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보물을 가질 테다. 너는 돈을 가져라. 싫다. 나도 보물을 가질 테다. 2명의 산적이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산적들을 놀래키려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구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나 보다. 그럼 도망가자. 산적들은 보물과 돈을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큰아들이 이튿날 아침에 내려와 보니 나무 밑에 보물과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느 산소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을 무렵 둘째 아들은 이상한 발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둘째 아들이 누워있는 무덤 뒤에 와서는 부쉈습니다. 해골님, 어서 일어나세요. 나와 함께 마을에 가서 부잣집 딸의 혼을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였습니다. 문득 둘째 아들은 도깨비와 장난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알겠네. 아까부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말했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해골님의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웬 사람 냄새가 이렇게 나지요? 하고 코를 킁킁 거렸습니다.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목소리가 변했지. 그리고 사람 냄새는 어제 만든 옆 산소에서 나는 거릴 뿐이야. 믿지 못하겠으면 둘째 아들은 표주박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는 표주박을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니 해골님 같군요. 그럼 이번에는 발을 내밀어 보셔요. 하고 말했지요. 둘째 아들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매우 가늘군요. 해골님이 틀림없어요. 날이 새기 전에 어서 마을로 가시지요. 도깨비는 비로소 의심을 풀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도깨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왔어요. 도깨비는 부잣집 앞에 이르자 해골님은 여기서 기다리셔요. 제가 들어가서 이 집 딸의 혼을 빼오겠어요. 하고 집마당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도깨비가 다시 담장을 넘어 나왔지요. 오늘 가져왔나? 예, 약간 있지요. 도깨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가진 것을 보였습니다. 오늘 손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기 쉬우니 이 자루 속에 넣게. 둘째 아들은 허리에 찬 자루를 벌렸습니다. 허니, 달아나지 않게 꼭 잡아매셔요. 도깨비는 손에 든 혼을 조심스럽게 자루 속에 넣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도깨비와 산소로 돌아왔어요. 도깨비가 자루 속에서 혼을 꺼내려는 순간 마을에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도깨비 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깨비는 이 아다 났구나 하고 얼른 달아났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을 부잣집으로 가니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잠을 자다 죽다니 기가 막히는군. 꼭 이 집의 아가씨를 귀신이 좋아해서 데려갔나 봐. 부잣집 식구들은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잣집 주인에게 가서 제가 그 아가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둘째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내 딸만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리다 하고 말했지요. 둘째 아들은 주인과 함께 아가씨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옆구리에 찬 자루를 끌어 그 주둥이를 딸의 코 밑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죽었던 딸이 움직이며 기지개를 켜고 눈을 번쩍 떴어요. 둘째 아들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주인이 들어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뛰듯이 기뻐했지요. 주인은 자기 딸을 아내로 삼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잣집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서 장구를 물려받은 막내 아들은 본디 명랑한 성격이어서 어느 경치 좋은 곳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가락이 산과 들로 퍼져 나갔지요. 그러자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 장구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흥에 겨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장구를 쳤지요. 호랑이는 막내 아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 춤을 추는 사이 막내 아들과 호랑이는 마을로 가는 길까지 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구 소리를 듣고 몰려 나왔어요. 정말 재미난 구경거리군. 구경하려면 구경값을 내야지.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호랑이는 좀처럼 막내 아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는 소문이 임금님 귀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막내 아들과 호랑이를 궁궐로 불러 춤을 추게 했습니다. 춤을 구경하면서 임금님은 말했지요. 호랑이와 장구를 내게 팔지 않겠는가? 호랑이는 대답했습니다. 팔 수 있으나 장구만은 안 됩니다. 비록 하찮은 물건이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이므로 소중히 아끼고자 합니다.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래도 안 되겠는가? 그러자 막내 아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유물인 장구만은 안 됩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효성에 감격하여 호랑이와 장구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상금을 넉넉히 주었어요. 3년이 지나서 약속한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삼형제는 옛집에 모여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물려주신 물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즐거워했답니다. 서울 구경. 시골 사람 두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은 첫 길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왔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종소리였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 무슨 소리지? 무슨 짐승이 저렇게 이상스럽게 울까? 이때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건 종소리 나네. 종소리? 종이 무슨 짐승이지? 종은 종이지. 참 이상한 짐승도 다 있구나. 그 사람은 아직도 종이 무슨 짐승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서울 구경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마구 떠들어댔지요. 서울 구경을 해보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입만 딱 벌리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울서 임금님도 배웠나요? 아녜, 배우고 말고요. 그 사람은 큰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은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임금님의 모습은 어떠하시던가요? 임금님이 한번 행차를 하시면 백성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도 엎드렸다면 임금님을 뵙지 못했을 것 아니요? 모르시는 말씀?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훔쳐보았지. 그래요. 놀라지 마시오. 임금님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가셨어요. 그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주어 섬겼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임금님께서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그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더니 말했어요. 아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고. 임금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움직인단 말인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겠지. 움직일 때는 부축하여 주는 신하들이 있겠다. 무엇이 답답해서 임금님이 움직여? 모르거든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말을 들은 모두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웃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보시오,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는 장사치가 부르는 값에 반을 깎아야 하오. 알겠지요? 무조건 말인가요? 그럼요. 무조건 반으로 후려 깎으시오. 원래 서울 장사치들이란 시골 사람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고맙소이다. 마침내 그 사람이 서울에 왔습니다. 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죠? 예, 10냥입니다. 서울 장사꾼이 대답했어요. 5냥만 하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저건 얼마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값을 물었습니다. 그건 한양이에요. 한양? 그럼 5푼만 하시오. 시골 사람이 무조건 반으로 깎아내리자 서울 장사꾼은 슬며시 화가 났습니다. 이어보시오. 그러지 말고 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쏘아주었습니다. 시골 사람은 고개를 살살 흔들며 말했지요. 크흠, 내가 몽땅 다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 반만 가져가지요. 반만? 아니, 뭐라고요? 서울 장사꾼은 시골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넋을 잃었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봉이와 보덕이의 이야기는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게으름과 마음의 흔들림이 얼마나 발전을 방해하는지 경고합니다. 반면 산돼지와 머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에서는 선한 마음과 배려가 결국 좋은 운과 행복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남을 도와주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동시에 욕심, 게으름, 성급함과 같은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하고 선한 행동을 쌓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작은 배려와 성실함이 모여 큰 행복과 존경을 이루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선을 선택할 때 진정한 성취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